안녕하세요. 딜로이트 S&T 본부장 남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M&A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보기로 하고 과거에 3개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 보시면은 과거 3개년 국내 M&A 시장을 논하는 장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과거 특히나 2년 반, 2022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시장이 조금 위축된 걸 암시하는 그런 장표를 구성을 해봤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의 이제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비드 시절 때 굉장히 활발했던 M&A 거래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수도 건수거니와 거래 규모를 보시면은 2022년 상반기 때 50조 정도였던 거래 금액들이 2024년 상반기에는 18조 원 정도로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 기간 동안에 그 실질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마이너스 0.85%의 실질금리가 2024년 3Q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지금 올라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던 M&A 시장이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적으로는 국내 M&A 시장의 특수한 상황일 수 있는데 대체 투자에 대한 LP들의 소극적 기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 투자에 대한 LP의 투자 비율 자체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한 게 원인이 되고, 또한 M&A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대체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를 해서 추가 출자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반대로 또 GP 단에서 보면은 이 PE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프로젝트 펀드 시장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매도인의 가격이 원하는 지금 매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은 상황에서 가격에 이제 갭이 존재를 하다 보니 거래 위축으로 조금 이어졌던 것 같고요. 기타로는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엑싯해서 그 자금을 LP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 GP들의 매수세가 감소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기타로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체들의 소극적 투자 기조가 M&A 시장을 위축시킨 것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일부 투자 실패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 것들이 맞물려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M&A 시장이 역성장을 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원인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저희 실질금리와 우리 M&A 시장의 관계를 조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일단 자산시장, 자본시장 또는 뭐 주식시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추이를 보다 보면은 항상 실질금리하고 자산시장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실질금리 프록시인 미국 5년 만기 물가연동체 금리, 팁스라고 하는 것들하고 S&P 500 지수 또는 코스피 인덱스를 비교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M&A 시장에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자산 가치가 동시에 그 이론적으로 하락을 해야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M&A 시장도 실질금리하고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과거 한 10년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22년 이후에 실질금리가 상승해서 M&A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실질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M&A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25년 이후로도 우리가 추정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 조달 시장의 위축, M&A 시장으로의 자금 조달 시장의 위축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신설 현황도 지금 2021년 이후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금액 자체는 23년도에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형 출자자들, LP들의 출자들의 그게 증가를 하면서 대형 GP들 같은 경우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한 효과고요.
실질적으로 펀드 개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트랙 레코드 및 운용 역량이 보장된 대형 GP들의 투자 자금이 집중되고 펀드에 대응하는 급증하는 반면에 중소형 GP들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GP들의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M&A 시장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고금리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화가 약세를 계속 띄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나 에셋들을 사는 그런 투자권이 많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자들, 사모펀드를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바운드의 투자가 사실은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매물 가격이 높아서인지 그 금액들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율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추정이 중요한 것인데, 현재 워낙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추정, 단기간 추정에도 원화의 약세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환율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 M&A 현황도 전체적인 M&A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22년 이후로 보면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M&A 자금이 많이 몰린 산업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22년 이전에는 뭐 플랫폼 기업이다,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소부장 기업이다 해서 굉장히 특정 산업의 M&A의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면 22년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산업별 비중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다. 즉, 좀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좀 띠미 있는 그런 산업들이 M&A 시장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이후로 M&A 시장의 위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도 보셔도 지금 과거에 22년부터 24년까지의 주요한 M&A 거래를 보면은 1등부터 뭐 한 5등까지 보시더라도 금액이나 그 개수들이 확실히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5년도에 국내 M&A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뭐 장표에 보시듯이 과거보다는 조금 회복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떤 원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글로벌 경제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25년 그래도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율이나 기준금리가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서 M&A 시장도 회복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것들이 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M&A 시장의 전망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A 시장 자체도 항상 그 산업의 그 특수성이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바이오라든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 과거 3년 동안에 우리 M&A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이커머스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체할 그런 부분들로 향후에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그런 산업들인데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ESG 중심의 M&A가 아무래도 활발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정책 기조나 규제에 맞춰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ESG 요소를 이제 배양을 해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 규제 강화라든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M&A,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중심의 M&A가 활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M&A,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M&A 액티비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ESG 중심의 M&A 사례들이 있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요즘에 ESG 관련돼서 M&A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도에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이 과거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투자 모드 내지는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기조였는데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신기술 등장 등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부 매각이라든지 구조조정 관련돼서 활동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우 뭐 일부 기업 간 거래도 있겠지만 사모펀드들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된 M&A 딜들이 2025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뭐 대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합병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부분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이제 국내외 사모펀드들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빈티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지금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4년 이상이 돼 있는 P 포트폴리오의 지금 보유 기간이 거의 지금 42%, 3년 이상까지 하면은 거의 70% 정도 되는 그런 보유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주요 P의 평균 보유 기간을 제가 따라보게 되면은 6년을 넘어서는 경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평균 기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P들의 보통 보유 기간인 뭐 3년 짧으면 보통 5년, 외국계 같은 경우는 7년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 기간을 봤을 때의 평균 포트폴리오의 지금 보유 기간들이 굉장히 지금 매각이나 엑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PE의 성과를 IRR이라고 하는 투자 수익률에 많이 포커스를 했다면은 현재는 그 DPI라고 하는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 금액을 많이 지금 강조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PE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매각에 대한 프레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의 보유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펀드들의 드라이 파우더는 또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파우더는 투자 약정을 받아놓고 투자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금액 자체도 2021년 대비 23년도에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고 투자 이익률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내 펀드들의 지금 드라이 파우더 추이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로 해외 펀드들의 지금 그 드라이 파우더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시장의 M&A 대기 수요 자금들은 계속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PE들의 매각 의지, 포트폴리오의 매각 의지도 점점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투자 여력에 대한 또 투자 기회에 대한 니즈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PE들에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질금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금리에 관련돼서 그 추정이라든지 그다음에 M&A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면은 최근에 실질금리가 그 갑작스럽게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물의 밸류가 오히려 뭐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살짝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시장 위축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2021년부터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실질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과거에 EV, EBITDA 멀티플 추이, 즉 M&A 거래 금액에 대한 그 대용치를 보게 되면은 실질금리가 인상을 해서 시장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지금 2022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잠재 인수자와 매도자 간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드라이 파우더 및 포트폴리오 보유 기간이
증가하게 돼서 M&A 거래 건수나 거래 금액들이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2022년부터 지금 마이너스 실질금리였다가 2024년도에 플러스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등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의 안정화 등에 맞물려서 소폭 실질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전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매각 의지가 증가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매물을 좀 많이 시장에서 소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매수자 측면에서는 뭐 드라이 파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고 있고 실질금리라고 하는 자본 조달 비용들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반붙여서 많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한은의 뭐 통화 정책도 성장으로 지금 기우는 모습이고 실질금리 일하랑 매물 가격의 조금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25년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2개년보다는 성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